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 가난이 나를 부끄럽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가난은 내 첫 번째 스승이었다.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법칙을 나는 굶주림 속에서 배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없었고 겨울이면 구멍난 신발 속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불쌍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이 싫었다. 나는 불쌍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시작이 늦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늦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죄다. 나는 늘 생각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는가? 학교에서는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수학책에는 공식이 있었지만 인생에는 공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거리에서 배웠다. 장터에서, 일터에서, 거래처의 눈빛 속에서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는 걸 깨달은 것도 그때였다. 사람은 돈을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 사람을 시험한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다. 내 젊은 시절 나는 남의 일을 하며 하루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남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돈은 단순히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 교훈을 비싼 대가로 배웠다. 어느 날이었다. 막노동으로 모은 돈 전부를 친구에게 빌려줬다. 그는 곧 사라졌다.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부터 신용과 돈의 차이를 배웠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신용은 남는다. 그리고 신용이 남으면 돈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나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덕에 배운 것이 많았다. 가난은 나에게 기다림을 가르쳤고 절제를 가르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열어주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허상을 쫓는다. 반면 돈을 만든 사람은 현실을 본다. 현실은 냉혹하다. 그러나 그 냉혹함 속에서 진짜 배움이 생긴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공사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옷은 시멘트 가루로 얼룩져 있었다. 동료 하나가 내게 말했다. 정 사장, 이렇게 일만 해서 언제 부자 됩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난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은 가난에서 나오는 건 내 선택이야.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돈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결심의 결과다. 나는 가난 속에서도 꿈을 꿨다. 돈이 없어도 계획을 세웠다. 남들은 웃었지만 나는 믿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이다.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가난은 운명이 된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으면 가난은 도전이 된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남았다. 가난은 나에게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려줬다. 부자가 되기 전에는 돈을 쓰는 법을 배우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배웠다. 돈이 없을 때 쓰는 법을 배우면 돈이 생겼을 때 지배당하지 않는다. 나는 단 한 푼을 써도 감사했다. 한 끼의 밥값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 그 습관은 평생 내 재정의 뿌리가 되었다. 돈을 아낀다는 건 단순히 절약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의 연습이었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그 돈이 없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대부분 대답하지 못한다. 가난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최고의 학교다. 부자는 배울 기회를 돈으로 사지만 가난한 자는 배움을 현실에서 얻는다. 그것이 공평한 세상의 법이다. 나는 가난 덕분에 눈이 열렸다.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태도였다. 가난한 사람은 늘 돈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태도가 문제다. 나는 그 진실을 몸으로 깨달았다. 태도를 바꾸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돈이 움직인다. 가난은 내게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줬다. 실패해도 주저앉지 않는 버팀목, 그것은 돈이 아니라 경험이었다. 나는 돈이 없을 때 더 창의적이었다. 돈이 없으니 머리를 썼고 인맥이 없으니 신뢰를 쌓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돈보다 더 큰 자산을 얻게 되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직한 나 자신. 그것이 내 첫 번째 자본이었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가난은 부의 씨앗이다. 사람은 풍족할 때보다 부족할 때 성장한다. 나는 그것을 평생 믿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가난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난을 두려움이 아닌 연습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어느 날 나는 젊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돈이 없다는 건 네가 아직 자유롭다는 뜻이다. 네가 잃을 게 없을 때 세상은 가장 넓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가 내 곁으로 돌아와 말했다. 회장님,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미소지였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이었다. 가난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배움을 멈춘 자를 무너뜨린다. 나는 가난 속에서 세상을 배웠고 그 세상이 나를 키웠다. 돈을 다루는 법, 사람을 다루는 법,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법. 그것은 모두 가난이 준 선물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돈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가난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그 단계를 넘어선 자만이 진짜 부를 안다. 나는 그 문을 넘어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진실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두 번째 교훈이었다.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은 구조를 아는 자에게 간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깨달음에 대한 것이다. 돈의 흐름을 이해한 자만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내내 일만 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터에 남았다. 남들보다 2배로 일했고 3배로 땀을 흘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세상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구조를 이해한 자에게만 기회를 허락한다. 그 깨달음은 한 번의 사건에서 왔다. 어느 날 나는 공사 현장에서 밤새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일을 했던 다른 사람은 나보다 2배를 받았다. 이유를 물었다. 나는 왜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넌 현장에서 일했지. 하지만 나는 납품 계약을 땄거든.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같은 노력을 들였는데 돈의 흐름은 달랐다. 나는 그때부터 돈의 구조를 보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구조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구조를 만드는 사람. 전자는 평생 땀을 흘리고 후자는 평생 방향을 정한다. 나는 첫 번째 부류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번째 부류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매일 현장을 돌며 묻고 계산하고 분석했다. 이 일은 누구에게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가 그리고 알게 되었다. 돈은 노동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의 시작에 있다. 그때부터 나는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 구조를 설계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의 흐름을 파악했다. 시멘트가 어디서 들어오고 자재가 어디로 나가며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 나는 그 모든 연결점을 노트에 적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남들이 일할 때 구조를 보면 언젠가 그 구조 위에 설 수 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꾼 두 번째 교훈이었다. 노력은 방향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방향이 없는 노력은 마치 모래 위의 발자국과 같다. 금세 사라진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고 있는가? 모르면 이미 지고 있는 것이다. 돈은 노동의 양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움직인다. 나는 내 위치를 바꾸기로 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게 익숙했지.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는 일은 낯설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밀어붙였다. 낮에는 현장, 밤에는 계약서,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았다. 그 시절에 나는 늘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명확해졌다.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 시간과 기회가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흩어지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부자는 일하지 않아도 일하게 만든다. 이 말은 게으름이 아니다. 시스템의 사고방식이다. 나는 손으로 일하는 대신 구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공사에서 여러 하청 구조를 만들고 현장마다 책임자를 세웠다. 그 결과 나는 더 이상 하루의 시간에 묶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 진짜 자유의 냄새를 맡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인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걸 모른다면 평생 돈은 너를 피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스릴 수 없다. 나는 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걸었다. 나는 회사를 세우고 나서도 이 원칙을 잊지 않았다.
공장이 돌아가고 선박이 완성될 때마다 나는 늘 물었다. 이익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손실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도 효율적인 구조로 흐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흐름을 설계하는 자리에 서 있으려 했다.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노력은 기본이다. 그러나 방향이 없으면 그 노력은 허공으로 흩어진다. 나는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지만 한때 방향을 몰랐기에 가난했다. 방향을 찾은 순간 내 삶은 바뀌었다. 나는 실패를 통해서도 구조를 배웠다. 한 번은 건설 현장에서 자재비가 급등해 손해를 봤다. 그때 깨달았다. 돈은 단순히 버는 게 아니라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나는 이후 시장의 흐름을 공부했다. 환율, 원자재, 수요, 정치, 그것들이 모두 돈의 구조를 흔들었다. 나는 그 모든 걸 연결해 보았다. 결국 돈의 본질은 움직임이었다. 움직임을 읽는 자가 부자가 된다. 나는 사업가로 살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다. 밤낮 없이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 반대로 여유로워 보이지만 꾸준히 돈이 불어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딱 하나였다. 노력의 질이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일의 결과를 보지만 부를 쌓는 사람은 일의 구조를 본다. 나는 그 차이를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노력은 출발선일 뿐이다. 하지만 구조는 결승선이다. 그리고 그 결승선은 단순한 돈의 세계를 넘어선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구조를 이해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 관계의 구조, 신용의 구조, 시장의 구조,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정주영, 열심히 하는 건 좋다. 하지만 이제는 머리로도 일해라. 머리는 손보다 오래 버틴다. 세상은 근육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으로 움직인다. 나는 이 원칙을 내 평생의 철학으로 삼았다. 땀은 일시적이지만 구조는 영원하다. 구조를 만든 사람은 몸이 멈춰도 돈이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 당신의 노력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답이 될 때 부는 자연히 따라온다. 이제 나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구조를 세운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진리. 신용은 돈보다 무겁다. 신용이 무너지면 모든 구조가 무너진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내 피로 배웠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세 번째 교훈, 신용의 철학이다. 나는 돈보다 무서운 게 하나 있었다. 그것은 신용을 잃는 일이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거래를 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돈은 숫자지만 신용은 생명이다. 신용이 없는 돈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겉보기엔 화려해도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진다. 나는 신용을 배운 첫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젊은 시절 한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했을 때였다. 은행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다. 정 사장, 담보가 부족하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는 내 손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하지만 손이 거칠군요. 일은 열심히 하는 모양이요. 대신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믿겠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그날 이후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켰다. 그것이 내 신용의 시작이었다. 그 후로 나는 수많은 거래처와 일을 했다. 계약서를 쓸 때마다 내 머릿속엔 한 문장이 떠올랐다. 돈보다 먼저 믿음을 써라. 돈은 계약서 위에 있지만 신용은 사람의 눈 속에 있다. 나는 어떤 일에서도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불리한 계약도 있었다. 손해보는 거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 결과 세월이 지나자 신용이 자산이 되었다. 한 번은 외국의 투자자와 협상을 할 때였다. 그들은 수십 장의 서류를 내밀며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했다. 나는 그때 말했다. 당신들은 종이에 서명을 원하지만 나는 신뢰에 서명하오. 통역이 놀라서 내 얼굴을 봤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돈으로 신뢰를 사지 않았다. 행동으로 쌓았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내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은 말이 계약이다. 그때 나는 알았다. 신용은 언어를 넘어선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한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신용은 빌릴 수 없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작은 약속 하나, 시간 약속 하나, 그것들이 모여 신용이 된다. 반대로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변명으로 신용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돈이 따라온다. 신용을 잃은 사람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다. 눈빛이 흔들린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처음엔 화려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그와 손을 잡지 않는다. 세상은 기억한다. 한 번의 배신, 한 번의 거짓. 나는 그 무게를 알기에 단 한 번도 신용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큰 손실이 났고 모두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계약은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계약은 돈보다 무겁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결국 나는 큰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끝까지 완수했다. 몇 달 뒤 그 소문이 업계에 퍼졌다. 현대는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수백억의 신뢰를 불러왔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자산이었다. 나는 신용을 쌓는데 평생을 걸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었다. 돈은 남의 지갑에서 오지만 신용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오늘도 약속을 지켰는가? 그 질문이 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신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은 신용으로 계산된다. 신용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 신용이 없으면 가능도 무너진다.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신용으로 돌파했다. 자금난이 와도 투자자가 등을 돌려도 나는 나 자신을 믿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나를 믿었다. 그것이 신용의 본질이었다. 신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나는 한 번도 신용 점수를 본 적이 없다. 내 신용은 종이에 쓰이지 않았다. 내 신용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내 통장이자 내 자산이었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한다. 돈은 통장에 있고 신용은 사람의 눈에 있다. 돈은 남이 세워주지만 신용은 세월이 증명해준다. 나는 돈을 쌓기보다 신용을 쌓았다. 돈은 바람에 날아가지만 신용은 세대를 이어간다. 내 후손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돈보다 먼저 신용을 남겨야 한다.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신용이요. 그는 웃었다. 그건 너무 오래된 말 아닙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용은 시대를 타지 않는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세상이 변해도 진심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신뢰의 본질이다. 신용은 기술보다 오래가고 자본보다 강하다. 나는 신용으로 회사를 세웠고 신용으로 세상을 건넜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돈은 신용을 따라간다. 신용이 앞서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신용이 무너지면 돈은 절대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 신용이 지켜진다고 해서 세상이 순조롭지는 않다는 것. 돈의 길에는 항상 위기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네 번째 교훈이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위기를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장은 언제나 위기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나를 망치지 않았다. 나를 만든 건 바로 위기였다. 내가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모든 게 불안정했다. 자본도 인력도 경험도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해 갑작스러운 자금난이 닥쳤다. 거래처가 부도났고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접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홀로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다. 끝이라는 말은 누가 정하는가? 세상이 나를 포기하기 전에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다음날 새벽 공사장으로 갔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다. 사람들은 무겁게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나는 바로 다음 날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회장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담보가 부족하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은행장은 담보를 보지만 나는 사람을 봅니다. 나를 믿으시오. 며칠 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의 눈빛이 담보요. 나는 웃었다. 그것이 위기 속에서 얻은 첫 번째 승리였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위기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초대장이다. 문제는 그것을 보는 관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다. 하지만 나는 위기가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위기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렇게 묻는 순간 공포는 사라졌다. 위기는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한 교사였다. 한 번은 외국의 발주처와 진행하던 대형 계약이 있었다. 공정이 70% 진행된 상태에서 원유 가격이 폭등했다. 자재비가 2배로 뛰었다. 회사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임원들은 모두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가 말했다. 회장님, 이 계약은 포기해야 합니다. 손해가 너무 큽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포기란 말 누가 정했나? 위기를 피하면 손해는 막을 수 있겠지. 그러나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결정을 내렸다. 끝까지 간다. 그 결정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그러나 몇 달 뒤 국제 시세가 안정되며 자재비가 내려갔다. 우리는 완공을 해냈고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명성을 세웠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두려움으로 내린 결정은 언제나 후회를 남긴다. 그러나 용기로 내린 결정은 반드시 배움을 남긴다. 위기의 본질은 정보의 불균형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감정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위기가 왔을 때 나는 항상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했다. 시장의 흐름, 사람의 심리, 돈의 방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판단의 온도를 유지하는 자였다. 나는 그 온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한 번은 자동차 사업 초기였다. 첫 모델이 시장에서 혹평을 받았다. 판매는 저조했고 언론은 비난했다.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회장님, 이 길이 맞을까요? 나는 대답했다.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남이 정한 길을 걸으면 평탄하겠지만 영원히 남의 그림자 속에 산다. 나는 실패를 분석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니 도전이 멈췄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개발을 명령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성공했다. 그 모델은 현대 자동차를 세계로 이끌었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견디며 이런 진리를 배웠다. 위기는 언제나 인간을 시험한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을 잃은 순간 진짜 패배가 시작된다.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을 지켰다.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주영, 아직 끝이 아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먼저 탓을 찾는다. 경제가 나쁘다. 운이 없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런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탓하는 순간 기회는 떠난다. 해결책은 늘 내 안에 있다. 나에게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내부의 약함이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이기는 순간 나는 더 강해졌다. 나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구조를 봤다. 어떤 기업은 무너지고 어떤 기업은 성장했다. 그 차이는 두려움의 관리였다. 두려움을 감추려 하지 말고 이용해야 했다. 나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에너지로 바꿨다. 두려움은 나를 깨어있게 했고 냉정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내 안의 경고음이었다. 나는 말한다. 위기를 만난 사람은 불행한 게 아니다. 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행하다. 위기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단단해질 기회를 잃은 인생이다. 불이 금속을 단단하게 하듯 위기는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나는 그 단련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존재를 증명했다. 한 번은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한계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먼지가 날렸다.
그 속에서도 나는 걸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길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나는 평생을 통해 배웠다. 위기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을 바꾸는 신호였다. 세상이 흔들릴 때 기회는 그 틈새에서 태어난다. 많은 사람들은 그 틈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 틈을 노렸다. 그 차이가 부자와 빈자의 차이였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맞이하라. 왜냐하면 위기는 결국 나를 다음 단계로 밀어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위기를 견딘 사람에게만 새로운 문을 연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그러나 나는 또 하나의 법칙을 배웠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흘려야 한다. 쌓아두면 썩고 돌리면 자란다. 정체된 돈은 무겁지만은 흐르는 돈은 살아있다. 그것이 내가 얻은 5번째 교훈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진리, 돈은 돌릴 때 살아난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돈을 쌓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흐르게 하는 법이었다. 돈은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살아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쌓으려 한다. 마치 그것이 안전한 길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일찍부터 알았다. 돈은 멈추는 순간 힘을 잃는다. 세상에 살아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 살아있는 건 돌고 있는 돈뿐이다. 나는 사업 초기에 작은 돈이라도 돌리는 법을 배웠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였다. 당시 우리는 현금이 부족해 자재를 구입할 수 없었다. 모두가 절망했지만 나는 거래처에 가서 말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신용은 있습니다. 내가 완공하면 제일 먼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그 말에 자재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니오. 그렇게 거래는 이루어졌다. 그가 준 자재로 공사를 마쳤고 나는 약속대로 대금을 갚았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돈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용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신용은 다시 돈을 흐르게 한다. 그 후 나는 항상 자금의 흐름을 중시했다. 돈을 쥐고 있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돈은 돌아야 세상을 바꾼다. 나는 회사에 자금을 쌓아두지 않았다. 늘 다음 현장, 다음 사업으로 돌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조금은 남겨둬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쌓아둔 돈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흐르는 돈이 회사를 살린다. 그 신념 덕분에 우리는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을 벌면 바로 써라. 하지만 아무데나 쓰지 말고 다시 움직일 곳에 써라. 돈은 순환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내 눈에는 돈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였다. 멈추면 식고 돌면 뜨거워지는 에너지. 나는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돌렸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십니까? 지금 벌어도 충분하잖아요. 나는 대답했다. 지금의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돈은 누군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순환으로 돌아간다. 내가 멈추면 수많은 사람이 멈춘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늘 믿었다. 돈은 도구다. 그러나 멈춘 도구는 무용지물이다.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도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나라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부족하니까 흘려야 한다. 멈추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자금을 투입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1위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확신했다. 돈은 두려움보다 용기 속에서 자란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안심한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마음이 안정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불안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돈을 죽은 돈이라고 불렀다. 반면에 돌고 있는 돈, 누군가의 일터로, 누군가의 기회로 움직이는 돈, 그게 진짜 살아있는 돈이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했다. 돈은 쓰는 순간 가치가 생긴다. 단 제대로 쓸 때. 나는 이 원칙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었다.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곳으로 보내야 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배움에 투자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왔다. 세상은 순환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주는 자가 받는다. 흘려보내는 자가 결국 풍요를 얻는다.
한 번은 IMF 외환 위기 때였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움츠러들 때입니다. 현금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오히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모두가 움츠러들 때 나는 돈을 돌렸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위기는 흐름이 멈춘 곳에서 더 커진다. 돈이 움직여야 시장이 살아난다. 그리고 그 결단이 회사를 살렸다.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돈을 흘리는 철학을 지켰다. 그것이 나의 생존 방식이었다. 돈을 지키는 법보다 움직이는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체보다 순환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정체된 물은 썩고 순환하는 물은 맑다. 돈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돈을 쌓지 말고 돌려라. 단 흘러갈 곳을 만들어라. 돈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무의미한 소비는 낭비지만 의미 있는 투자는 순환이다.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통로다. 그 통로를 통해 꿈이 오가고 사람들이 일하고 세상이 돌아간다. 나는 한 번도 돈을 신처럼 모시지 않았다. 대신 돈을 인간처럼 대했다. 감정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신뢰를 느끼는 존재처럼. 그래서 나는 돈에게 늘 말했다.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너를 흘려보내겠다. 그렇게 하자. 돈은 이상하게도 다시 돌아왔다. 내가 돈을 믿지 않았지만 돈은 나를 믿었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돈을 과감하게 쓰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은 써야 돈이다. 돌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아무데나 쓰는 건 낭비다. 의미 있는 곳으로 보내야 산다. 돈은 사람의 마음과 같다. 욕심으로 묶으면 작아지고 믿음으로 나누면 커진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번 돈을 다음 세대에게 흐르게 만든 것이다. 나는 자식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자리를 위해 돈을 돌렸다. 그렇게 흘러간 돈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역할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믿는다. 돈을 움켜쥐면 두려움이 생기고 흘리면 자유가 생긴다. 세상은 돌고 돈다. 흐르는 자가 살고 멈춘 자가 죽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하고 싶다. 돈을 쌓지 마라. 돌려라.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under half로. 그러나 나는 그 다음 진실도 알고 있었다. 돈이 돌더라도 시간이 멈추면 부는 사라진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배운 6번째 교훈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진리. 시간은 돈보다 비싸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나를 진짜 부자로 만든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돈보다 시간을 아꼈다. 남들은 돈을 절약했지만 나는 시간을 절약했다. 젊은 시절 나는 하루의 시작을 누구보다 먼저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늘 말했다. 하루를 먼저 잡는 자가 인생을 먼저 잡는다. 내가 공사 현장에 있을 때였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나는 이미 철골 위에 올라가 있었다. 해가 뜨기 전에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늘 느꼈다. 시간은 나의 가장 강력한 자본이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움직이면 1년이면 365시간, 10년이면 수천 시간이 쌓인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내 회사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나는 돈을 버는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시간을 쓰는 법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배웠다. 사업 초기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돈을 쫓으면 놓치지만 시간을 쫓으면 돈이 따라온다. 그래서 나는 돈보다 시간을 관리했다. 거래처와의 약속 시간, 회의 시작 시간, 공사 일정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그 사소한 습관이 신용을 만들었고 신용이 곧 돈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통화는 시간을 지키는 태도였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하지만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건 변명이다. 돈이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하루의 시간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다. 밥 먹는 시간도 걷는 시간도 모두 계획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강박이라 했지만 나는 그것을 자유의 준비라고 불렀다. 시간을 통제한 자만이 인생을 통제한다. 내가 회사를 세웠을 때 가장 먼저 바꾼 건 일의 리듬이었다. 직원들에게 말했다.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새벽에 시작하라. 밤은 피곤을 부르고 새벽은 생각을 부른다. 그 말은 단순한 근무 지시가 아니었다. 시간의 질을 바꾸는 명령이었다. 밤에 내린 결정은 감정적이지만 새벽에 내린 결정은 냉정하다. 나는 새벽을 사랑했다. 그 시간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내 생각만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고객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급등했다.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임원들은 밤새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이건 오늘 결정할 일이 아니다. 모두 가서 자라. 새벽에 다시 생각하자. 다음 날 새벽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이 맑아졌다. 그때 떠오른 해결책이 있었다. 나는 즉시 본사로 전화를 걸어 방향을 수정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회사를 살렸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좋은 결정은 밤의 감정이 아니라 새벽의 이성이 만든다. 시간은 돈보다 잔인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시간은 세지면 끝이다. 나는 이 원칙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평생 일만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 거야. 그 대답 속에는 내 철학이 담겨 있었다. 나는 시간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시계의 초침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을 기준으로. 사람은 돈이 많아도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가난하다. 반대로 시간이 정돈된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자다. 시간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나는 그걸 일찍부터 느꼈다. 나에게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도구였다. 나는 시간을 써서 신뢰를 만들고 시간을 투자해 사람을 얻었다.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도 시간의 투자였다. 한 번은 거래처가 납품을 늦췄다.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시간은 믿음의 증거다. 그 말을 지켰더니 그 회사는 나중에 평생의 파트너가 되었다. 시간을 투자한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었다. 나는 시간을 쓸 때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이 시간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깎는가? 그 답이 깎는다면 즉시 멈췄다. 술자리, 헛된 잡담, 불필요한 미팅, 나는 모두 잘났다. 내 시간은 내 인생의 주식이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랐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복리로 불어난다. 매일 1시간씩 배우면 10년 뒤엔 천재가 된다. 매일 1시간씩 낭비하면 10년 뒤엔 빈손이 된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사용하는 법을 아는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부자는 시간의 속도를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쫓겼고 부자는 시간을 앞질렀다. 나는 늘 시간을 앞질러 갔다. 일찍 움직이고 일찍 결정하고 일찍 후회했다. 그래서 더 빨리 배웠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시간을 앞질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늦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늦는다는 건 이미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늘 5분 일찍 도착했고 1시간 일찍 준비했다. 그 습관이 평생 나를 지켜줬다. 나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준비가 빠른 사람이었다. 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자에게만 온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새벽에 일어났다. 회사가 안정되고 돈이 충분해도 나는 여전히 새벽에 책상 앞에 앉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말했다. 쉬는 순간 시간은 나를 버린다. 시간은 멈추는 자를 싫어한다. 흐르는 자만을 돕는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은 네가 모은 만큼이지만 시간은 네가 남긴 만큼이다. 돈은 통장에 쌓이지만 시간은 인생에 쌓인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네 부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에 또 하나를 깨달았다. 시간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써도 움직임이 멈추면 모든 게 사라진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멈추면 늙는다. 그래서 나는 평생 멈추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진리다. 멈추는 순간 가난이 시작된다. 나는 평생을 달렸다. 쉬면 죽는다는 각오로, 멈추면 끝이라는 신념으로.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까지 그렇게 달리실 겁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달릴 겁니다. 사람은 멈출 때 늙는다. 나는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웠던 것은 정지였다. 멈춤은 게으름보다 무섭고 실패보다 깊은 뜻이다. 나는 그것을 일찍부터 알았다. 그래서 내 삶의 7번째 교훈은 명확했다. 멈추는 순간 가난이 시작된다. 나는 돈이 없던 시절보다 멈추려 했던 순간이 더 두려웠다. 왜냐하면 가난은 나를 키웠지만 멈춤은 나를 죽이기 때문이다.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나는 매일 한계를 느꼈다. 자금은 부족했고 기술은 모자랐고 사람들은 떠났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나는 이미 가난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포기란 단어를 입에서 지운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 해외 현장에서 선박을 건조하던 시절이었다. 태풍이 몰아치며 크레인이 무너졌고 공정은 전면 중단되었다. 현장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회장님, 이제는 무리입니다. 일단 멈춥시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멈추면 죽는다. 위험은 피할 수 없지만 정지는 선택이다.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프로젝트는 완성되었다. 세계는 놀랐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멈추지 않은 결과였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지치면 쉬어야죠. 나는 대답했다.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르다. 쉼은 다음 걸음을 위한 숨 고르기지만 멈춤은 그 걸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쉬되 멈추지 않았다. 그게 내 인생의 원칙이었다. 인생의 속도는 느릴 수 있다. 하지만 방향이 사라지면 모든 속도는 의미를 잃는다. 나는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 나의 젊은 시절엔 늘 불안이 따라다녔다. 돈이 없어 불안했고 실패가 두려워 불안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보니 그 불안이 나를 살렸다. 안주한 사람은 멈춘 사람이다. 그리고 멈춘 사람은 서서히 가난해진다. 나는 안락함이 두려웠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굳듯이 안주하면 생각이 굳는다. 나는 늘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다. 돈이 있어도 새로운 공사를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생명이 멈춘다. 나는 인생을 마라톤이라 생각했다. 결승선은 없다. 달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멈추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나 전진한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했다. 지금 멈추면 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더 뒤로 간다. 세상은 앞으로만 간다. 멈춘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서 밀려난다. 그리고 그것이 가난의 시작이다. 나는 부자가 된 후에도 늘 불안했다. 그러나 그 불안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돈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움직임이 나를 지켜줬다. 세상은 늘 변한다. 시장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사람의 생각이 변한다. 그런데 내가 멈추면 나는 과거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늘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했다. 오늘의 성공에 취한 순간 내일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멈추면 죽는다. 나는 지금도 배운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었다. 나는 70이 넘어서도 매일 새벽 현장으로 나갔다. 손에 설계도를 들고 머리로 계산했다. 사람들은 내 체력을 부러워했지만 나는 말했다.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다. 습관의 문제다. 멈추지 않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으며 깨달았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도전이 멈췄을 때 온다는 걸. 돈이 사라져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도전의 마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오늘도 도전하고 있느냐? 그 대답이 아니요라면 나는 그날을 낭비한 것이다. 나는 회사가 커진 뒤에도 늘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 자동차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에너지로, 다시 해외로. 사람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끝없이 확장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는 건 곧 퇴보요. 발전은 움직이는 자의 보상이다. 멈추는 순간 조직은 늙고 사람은 잊히고 기업은 사라진다. 나는 그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성공을 맛본 뒤에도 늘 초심으로 돌아갔다. 성공은 멈춤의 유혹이다. 돈이 생기면 마음이 느려지고 명예가 쌓이면 행동이 무거워진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나는 스스로를 경계했다. 정주영, 너는 아직 배고픈가? 그 질문이 내 엔진이었다. 배고프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말한다. 멈춤은 실패보다 무섭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다. 그러나 멈춤은 기회를 빼앗는다. 실패는 경험이지만 멈춤은 종말이다. 나는 실패를 수십 번 했지만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였다. 나는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멈추지 않는 자는 언젠가 따라잡는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매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라. 그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든다. 나는 이제 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꿈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움직임이다. 나는 그 세 가지를 붙잡고 평생을 달렸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에 깨달았다.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 돈의 끝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었다. 부의 마지막 진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지막 교훈이다. 돈의 끝은 마음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건물도, 배도, 공장도 결국 세월 속에 사라졌다. 하지만 한 가지, 끝까지 남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마음이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깨달았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돈의 끝은 마음이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이 전부라고 믿었다. 가난은 수치였고 부는 자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니 돈은 나를 자유롭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나는 더 불안했다. 사람의 욕심은 숫자를 넘어선다.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있으면 조를 바란다. 나는 그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돈은 적을 때보다 많을 때가 더 무겁다.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돈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가난할 때는 성실하고 따뜻하던 이들이 불을 쥐자 돌변했다. 겸손은 사라지고 눈빛이 바뀌었다. 그들은 말한다. 이제 나는 성공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너는 이제부터 위험하다. 돈이 그들의 마음을 삼키는 순간 그들의 삶도 무너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부자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가 크게 성장하던 시절 어느 날 한 임원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성공하셨잖아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성공은 돈으로 정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편안한가로 정하는 거야.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가 다시 내게 와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돈은 채워도 마음은 비워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버는 일은 쉬웠지만 마음을 비우는 일은 평생의 수련이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결정은 나에게 돈을 주었고 어떤 결정은 나에게 평화를 주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니 알게 되었다. 돈을 버는 결정보다 마음이 편한 결정을 내린 날들이 더 기억에 남았다. 왜냐하면 그 날들은 나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마음은 인생을 움직인다. 나는 가끔 새벽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강처럼 흘렀다. 수많은 돈이 그 불빛 속을 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불빛 아래의 마음들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행복한가?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다고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짜 부다. 마음의 평화, 사람의 신뢰,
세상에 감사. 그것들이 진짜 부였다. 그래서 나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다. 돈을 쫓지 않고 돈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었다. 돈은 머무는 곳을 좋아한다. 깨끗한 마음, 성실한 약속, 정직한 태도 그 안에 돈은 머물렀다. 반대로 욕심과 불신이 가득한 곳에는 돈이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나는 사업의 성패보다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돈의 흐름도 막혔다. 마음이 바로 서면 돈은 자연히 흘렀다. 나는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돈을 남기지 말고 마음을 남겨라. 마음이 있으면 돈은 다시 온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줘도 다 사라진다. 그 말은 내 인생의 결론이었다.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다. 서로 도왔고 함께 웃었다. 돈이 생긴 후에는 그 웃음이 줄어들었다. 경쟁이 생기고 경계가 생겼다. 나는 그게 슬펐다. 돈이 사람을 분리시키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회사 안에서도 늘 말했다. 서로 도와라. 돈은 도우는 사람에게 간다. 그 말을 믿고 실천한 이들은 모두 성공했다. 세상은 냉정하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이 중심을 잡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봤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위기 앞에 무너졌다. 하지만 마음이 바른 사람은 다시 일어섰다. 돈은 도구지만 마음은 근본이다. 나는 말한다. 돈의 흐름은 세상의 법칙이고 마음의 흐름은 인생의 법칙이다. 세상의 법칙은 바뀌지만 인생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을 먼저 다스렸다. 거래에서도 위기에서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 돈을 벌어라. 그러나 마음을 잃지 마라. 돈은 네 지갑을 채우지만 마음은 네 인생을 채운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세대를 이어간다. 정직하게 벌고 감사하며 쓰고 나누며 살라.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다. 나는 이제 안다.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다. 돈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마음으로 남긴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돈을 벌기보다 마음을 남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돈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내 통장엔 돈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풍요로웠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다. 돈의 끝은 마음이고 마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인생의 진짜 부가 피어난다.